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결국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꽤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이 모두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히 실무금과 은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왜 내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마이너스인 지역이 이제 유로존 지역과 일본이죠. 국채는 이제 통상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국채가 이제 국채에 자금이 몰리는 경우는 대부분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해서 거의 경기 둔화에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스마트 머니가 이제 국채로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를 우려할 때, 그리고 또는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보통 이런 시기에 국채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시기에 위험 자산의 자금을 국채 시장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안전하게 이자를 받으면서 자금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경향으로 국채 시장에 자금이 몰려오면은 결국 국채 가격 상승에 대한 추가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장의 환경이 바뀔 때는 위험 자산에 투입을 하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위험 자산에서는 이제 결국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수익률이 낮더라도 국채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하지만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조금 이제 틀리죠, 상황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돼요.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를 매입하는 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런 거대한 자금을 국채 시장 외에 다른 곳으로 피신시킬 그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에서는 뭐 이런 고민이 필요 없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결국 국채 시장이 이제 답일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어쩌다가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하락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지금의 신용화폐 사이클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그 연준의 기준금리 장기 차트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 차트는 제가 작년부터 설명을 해드린 내용인데,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 때부터 영상을 시청해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특히 1981년 이 시기에 미국이 금융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의 신용화폐 사이클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부터 정부는 더 많은 부채를 발행을 해서 자산 시장의 상승과 그리고 강력한 투자 활동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때 금융화를 선언을 하면서 미국은 제조업 기반에서 금융업 기반으로 변모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 그 자산 시장의 상승이라는 것은 모기지 시장이 베이스가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경제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은 이 과정이 팽창, 그리고 이때가 수축, 팽창, 수축, 이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축 국면에서는 우리가 다 이제 잘 알다시피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립니다. 그 수축 국면에서 발생하는 그런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을 겪고 다시 시장이 이제 회복기를 거치게 되면은 다시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부채를 계속 늘리면서 성장하게 되는 그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금리를 다시 원래대로 정상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를 이렇게 정상화시킨다, 강제로.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이미 긴축 발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다시 침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금리가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인 이 커다란 그 사이클 내에 이렇게 단기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지잖아요. 수축과 팽창의 반복으로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결국 기준금리가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금리가 결국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무엇이 또 같이 내려올까요? 국채의 발행 금리도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사이클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래서 이 과정까지 이제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결국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 국채 금리가 지금 현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거치면서 특히 2008년 이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에서는 양적 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행됐던 그런 채권 규모보다 이 이후에 발행된 채권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뭐가 발생이 되죠? 이렇게 양적 완화와 오랫동안 유지된 이 저금리 기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를 인위적으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지난 과거 이런 때는 경제를 인위적으로 회복시킨 구간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금리 정책으로만 시장을 도와줄 뿐이고 자체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리고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시기는 이때랑 완전히 틀리죠. 이 시기와 이 시기는 완전히 틀립니다. 2008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래서 특히 이 시기 때는 우리가 또 무엇을 겪게 됐나요, 결국? 저성장, 그리고 유동성의 함정. 과거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성장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동성을 투입을 해서 계속 경제를 자극시키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까지,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근원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일본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회복되질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돈을 안 씁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게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기준금리를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그냥 제로금리가 끝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금리란 그 시중은행 그리고 중앙은행 이 사이에 적용되는 예금금리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금리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은 뭐냐? 중앙은행이 좀 더 신용 창출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이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금리를 마이너스로 떨구게 되면은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실이죠. 초과 준비금의 예치를 하게 되면은 계속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서 깎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결국 중앙은행이 야, 니네 여기다가 계속 예치해두면은 수수료 빠져나가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것을 사람들한테 신용 창출을 하는데 그 자금을 다 써라. 웬만하면.
그래서 어쨌든 신용 창출을 하려면 이제 가계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하고 시중은행에서도 그러면은 이 자금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신용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국 가계나 기업에서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이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다 이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결국 원래 의도는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용 창출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적용을 한 건데 결국 그게 다 실패가 된 겁니다. 결국 이 문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인위적인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여기에는 저성장 문제가 같이 겹쳐지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이런 식으로 된 거고 특히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환경에서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되는 흐름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를 맞이하지 않으면 일단 이 상태에서는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진 않습니다. 채권 시장에 자금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채권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시기가 제가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을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저성장 그리고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 이런 환경을 가진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지난 경기 침체를 맞이했던 과거랑 완전히 틀립니다. 환경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이 시기에는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국채 금리를 마이너스로 떨구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자체가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이거는 물론 미국 기준이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16년쯤에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하면서 사실상 기준금리가 제로로 이제 고정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시기 이후에 맞이하는 경기 침체에서는 국채 시장으로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그 국채 금리까지 마이너스로 만들게 돼버립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선물 시장입니다. 이건 금리가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현상, 장기적으로 결국 이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채권 시장이 계속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안에는 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상승하고 떨어지고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경제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이 과정을 겪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유로 채권 선물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보다 좀 더 가파르죠. 가파르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보다 지금 유럽의 상황이 더 안 좋다는 얘기겠죠. 국채 시장으로 자금이 그만큼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역사적인 그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랠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자금들이 국채 시장으로 지금 다 피신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결국 국채 금리를 마이너스로 빠뜨리게 된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이 시기까지는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침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결국 국채 금리까지 마이너스로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 마이너스 금리가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에 적용되는 금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마이너스 금리를 시중은행과 고객 간에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시중은행에 돈을 맡기게 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결국 은행에 돈을 맡기면 손실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이 돈 다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국채시장으로 가겠죠. 오히려 국채시장으로 더 유입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중은행과 고객 간에 적용되는 이 마이너스 금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덴마크 위스케은행과 스위스의 UBS은행,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은행,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덴마크 위스케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약 13억 4천만 원 이상 예치한 사람, 그리고 스위스 UBS 은행 같은 경우에는 24억 6천만 원 이상 예치한 사람,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13억 3천만 원 이상 예치한 사람. 한마디로 부자죠, 부자. 큰 손들. 이 사람들한테 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죠. 얘네는 바보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국채로 이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적용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0.6%, 0.75%, 0.4%. 즉 돈을 맡기면 이만큼씩 깎인다는 얘기입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맡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 이상, 이 조건이 되는 이 자금 이상이 되는 이 자금들은 다 국채시장으로 다 넣어놓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기사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를 통해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일단 여기 내용들을 조금 읽어볼게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개인 고객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마이너스 예금 금리가 유럽 금융시장의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저금리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유럽의 이 같은 분위기는 세계로 확산할 전망이다. 그동안 채권 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시중은행이 일반인에게 예금을 받을 때 소량의 이자를 지급했다. 하지만 저금리 추세가 본격화하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자 시중은행이 돈을 맡긴 개인들에게 늘어난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또 나온 얘기가 바로 이거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에서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가 된 상태입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을 조금 보전하고자 돈이 많은 사람들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해서 이것을 조금 더 좀 상쇄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는 건데 참 비정상적이죠. 한마디로 그만큼 은행 자체들, 유럽 은행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태까지 온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동안 은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 그리고 안전하게 맡기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인지되어 온 곳입니다. 은행이라는 곳이. 근데 이 규칙이 다 깨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깨진 건 아니지만 이 규칙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단지 이번 단기적으로만 적용될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추가 내용을 보면은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덴마크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13억 4천만 원 정도 이상 계좌,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13억 3천만 원 정도 이런 자금을 예치해둔 그 계좌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나온 내용들은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봐야 될 건 이겁니다.
독일 30년물 국채 무이자 발행, 이게 눈에 바로 띄거든요. 일단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채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같은 경우는 30년물이 이제 가장 장기물이거든요. 가장 장기물을 무이자로 발행을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는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 독일 국채를 구입을 하면은 30년 동안 단 한 푼의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땡큐죠. 무이자로 엄청난 양의 부채를 찍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저금리 기조는 이제 고착화될 겁니다. 이제 우리 세계에서는 지금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앞으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환경이 이제 고착화되겠죠. 이제 얘네는 이제 여기서 늪에 빠졌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마이너스 금리 환경에서 이제 앞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거고, 그리고 이런 환경이 일상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차라리 제로금리가 낫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생기고, 이 투자자들 노리고 이렇게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참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웃기죠.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이 뜻은 투자할 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오히려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수익 안 봐도 되니까 좀 안전하게 자금을 좀 예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건데, 그런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에 이렇게 제로금리의 국채도 발행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그 금융시장 그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주식시장은요,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채권시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채권시장이에요. 그리고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공급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채권시장에 구성하는 이런 규모 자체도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자금들이 이제 이런 저금리 기조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런 환경이 이제 일상화 될 거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이 자금들이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제로금리로 발행되는 채권이라도 있으면 거기다가 일단 대피를 시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들이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된 거고, 다시 돌아와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향후 유럽 중앙은행의 상황들을 좀 예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국채 금리의 고착화, 그리고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완전히 제로 상태로 영구적으로 머무는 이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아무리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투입을 한다고 해도 계속 저성장 시대로 이제 머물 가능성,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제가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인플레이션도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다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성을 풀어도 사람들이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고, 그리고 과감하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친 거는 부채 문제죠. 부채 문제. 이미 가게들과 기업들도 많은 부채를 안고 있어요. 이미. 이런 상태에서 유동성을 투입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부채를 더 늘리려고 할까요? 돈을 더 쓰려고 할까요? 심리 상태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적다면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성장, 저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부채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을 이제 투입을 해준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가 마련이 되겠죠. 근데 그런 심리 자체도 지금은 다 꺾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밑 빠진 독에 이제 물 붓는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경들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로 발행되는 엄청난 양의 장기 국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수료가 부과되는 은행 예금이 확산이 될 거고, 그리고 수수료가 부과되는 이 은행 예금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것도 계속 이제 확산이 되겠죠. 결국 현금 가치도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현금을 들고 있어봤자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쓸 데도 없고, 그렇다고 은행에 맡기자니 은행에 맡기면 오히려 수수료를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제 국채로 가야 되는데 국채로 가자니 또 마이너스 금리예요. 국채 가격이 올라가야만 마이너스 금리를 상쇄시켜서 그나마 자금을 좀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점 꺾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채 시장의 가치까지 하락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누적될수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채 시장의 가치가 하락이 되는 시기는 이제 언제가 될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침체를 맞이하게 된 이후에 엄청난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회복시키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 그때 국채 시장에 있던 그 자금들도 위험 자산으로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위험 자산으로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국채 시장의 가치는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엄청나게 많이 발행된 국채들도 있고, 이 국채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 부양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국채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금리 부담할 수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국채 금리를 이제 마이너스로 유지를 시켜줘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정부가 파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발행된 이 국채들, 이런 환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행된 국채들이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시 플러스로 돌아오는 이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감당하려면 또 다시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돌려막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국채 시장의 가치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국채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또 늘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그 재정 상태를 부양하기 위한 양적 완화와 국채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양적 완화가 다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양적 완화가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국제 시장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발생시키게 될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금리가 고착화되고 시중은행과 고객은행 간에도 이런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되면 결국 큰 자금을 운용하는 큰 손들 중심으로 일단 국채 시장으로 자금을 피신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은행에 맡겨봤자 뭐 이자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더 이상 은행에 돈을 맡겨둘 필요성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채권 시장으로 자금을 더 유입시키는 요인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거고요. 국채 금리를 더욱 하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국채 금리의 마이너스 상황은 그냥 단기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원인 자체가. 결국 1980년부터 이제 시작된 이 신용화폐 주기가 거의 끝으로 가면서 기준금리 자체가 쭉 내려왔고, 그리고 국채 금리도 이제 그 발행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채 금리 자체도 내려올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에서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되면서
국채 금리까지 마이너스가 된 건데 단기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여도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이를 일단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투자자는 채권 시장에 자금을 두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가능한가? 마이너스 금리를 감수하고도 수익 또는 원금 보존이 유지될 때까지, 이때까지는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 자금을 두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저성장, 저인플레이션이 유지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경기 침체에서는 더 많은 유동성 투입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권 발행량이 기존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발행 금리가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많은 양의 채권 발행도 감당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해서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도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부담을 이제 덜어주겠죠. 그러나 시장이 받아줄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는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양적 완화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68번, 169번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유럽 다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가 이제 향후 시행이 되게 된다면 멈출 수 없어요. 멈추기란 사실상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이걸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국채 시장의 환경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국채도 마이너스 또는 제로 금리로 발행이 됩니다. 사실상 이제 무한 차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성장 저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투입을 해야 돼요. 시장에. 그리고 이런 환경 자체에서 발생되는 이 엄청난 그 국채가 다시 국채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오게 되면 이건 재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채가 플러스로 돌아오지 못하게 이제 막아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는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양적 완화로 이것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부는 이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적 완화로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이 채권 시장을 양적 완화로 계속 방어하는 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근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국채 시장에 이런 마이너스 국채 시장에 자금을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 손실로 이어지는 한계점이 도달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대로 이제 국채 시장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일단 이자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국채가 가격이 조금 하락하더라도 이자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국채 가격 하락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국채 시장에서는 틀리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국채 시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채 시장의 랠리가 끝나는 즉시 투자자들은 다 손실입니다.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도 빠져나가고 국채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여기서 다 대피를 해야 됩니다. 국채 시장에서. 그럼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일본과 그 유럽의 엄청난 이 채권 시장에 몰린 이 자금들. 결과적으로 또 다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시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금과 은 시장도 당연히 가겠죠. 하지만 금과 은 시장으로 달려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결국 미국 국채 시장에서 소화를 시켜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 시장도 어떻게 될까요? 채권 수요가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시장의 금리도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도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국채 금리를 보게 되는 날이 언젠간 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향후 경기 침체 이후에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게 된다. 만약에 그 시기에 실질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사이클이랑 지금 완전히 틀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과연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도 실질 경제도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저성장,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미국도 제로금리로 결국 가게 될 겁니다. 제로금리로 가게 될 건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제로금리에서 다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역시 제로금리가 일본과 유럽처럼 완전히 고착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채권의 발행 금리도 역시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발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피신한 자금들이 미국의 국채 시장으로 최종적으로 달려오게 된다면 미국 국채 시장도 마이너스로 결국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전 세계로 확산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 시장도 이렇게 유럽에서 있었던 시장처럼 어떤 한계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게 무한대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더 이상 자금들을 도피시킬 곳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자금을 또 빼야겠죠.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손실 상태로 둘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남은 안전자산 시장은 어디입니까? 금이랑 은시장밖에 남질 않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국채시장과 금, 은시장입니다. 이 두 곳에서 국채시장이 이런 한계점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 많은 자금들은 금과 은시장에 몰려 들어올 겁니다. 이거는 또 다른 재앙이죠. 왜냐? 국채시장이 무너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채시장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는 또다시 엄청난 QE로 이것을 강제로 방어를 해야 돼요. 악순환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양적 완화를 멈출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은 결국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와 유로화 금 가격입니다. 제가 쉽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유로존의 가장 대표되는 국가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그리고 유로화 표기로 되는 금 가격을 합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합성할 수 있는 차트가 따로 없어서 제가 동일한 그 시점을 맞춰 놓고 제가 포토샵에서 같이 볼 수 있게끔 이제 합성을 해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히 금리랑 정반대로 움직이죠. 이렇다는 뜻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뜻은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채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 시기에 국채 시장으로만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금 시장으로도 같이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금리 상태랑 금 가격 상태가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과격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표기 금 가격도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로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전고점을 터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트렌드에서는 중간에 조정은 있겠지만 돌파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먼 미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몇 년 뒤에 맞이할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장이 더 이상 안전자산 시장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될 때는 미 국채 시장과 금, 은 시장으로 더 많이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 시장은 더 많이 상승할 거고요. 미국 국채 시장도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 있잖아요. 굉장히 플랫한 이 구조가 이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전까지 사이클에서는 침체를 맞이한 이후에 국채 시장에서 장기와 단기 이 스프레드가 확산이 됐었거든요. 침체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침체에 벗어난 상황에서도 이 확산된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은 기준금리가 높을 때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저금리로 이제 고차가 된다면 발행금리 자체가 다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 채권이건 단기 채권이건 금리가 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격차가 별로 안 난다고요. 그래서 계속 플랫한 이 구조를 또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은 이전과 다른 이제 모습이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번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시장이 다시 어쨌든 위기를 벗어났다, 침체를 벗어났다 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신용 주기의 마지막 사이클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시기죠. 원래 정상적인 환경이었다면 이 시기 있잖아요. 제로금리로 이제 고차가 되기 이 직전에 이 신용 주기가 끝났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이 시스템이 그대로 붕괴돼서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다면 이런 상황을 맞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거지로 일단 시장을 방어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처음 본 마이너스 금리까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5천년 동안의 역사 중에서 기준금리가 제로로 고차가 되고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에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 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빠진 것도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그만큼 끝에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 신용주기 사이클이. 완전히 끝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양적 완화도 이제 하면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국제시장의 장기 랠리를 끝낼 시점은 도래할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유로 채권이고 이거는 미국의 10년물 채권입니다. 이 장기적인 이 랠리가 제가 1981년 금융화 선언 이후부터 이 사이클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부터 이어온 이런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 올 겁니다. 꺾인다는 얘기는 이 국채 시장이 붕괴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자산들이 금과 은 시장으로 다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국채 시장의 가치가 하락을 함으로써 국채 시장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은 또다시 말해서 불안화 화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불안화 화폐의 가치도 같이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 화폐가 결국 부채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의 기초 자산은 부채입니다. 부채. 근데 이 부채로 만들어진 국채 시장의 가치가 하락한다?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는 불안 화폐도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이 유동성은 새로운 안전자산 시장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안전자산 시장이 국채시장 그리고 금과 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국채시장이 망가진다.
그럼 결국 이 자금들은 금과 은 시장으로 달려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될수록 이것을 과속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자자들이 더 이상 채권 시장이 안전자산 시장이라고 느끼지 않는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금과 은 시장의 비정상적인 폭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하나, 금과 은 시장은 상품 시장이잖아요. 금과 은 시장은 상품 시장이기 때문에 금과 은 시장의 기초 자산은 실물입니다. 실물.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양적 완화를 훨씬 더 큰 규모로 늘려서 최대한 채권 시장의 붕괴를 늦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시간을 지연시켜 줄 뿐이고 막지는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100%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바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금 유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본격적인 그때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누적되어 온 엄청난 이 유동성 자금들이 최종적으로 소각되는 이 작업이 함께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자금들이 소각된다는 뜻은 이겁니다. 자금들은 채권 시장에서 탈출을 해서 결국 실물과 금은 여기로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좋은 주식으로도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주식은 어쨌든 시스템이 무너져도 결국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전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4차 산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을 선도하게 될 우량한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시스템이 바뀌어도 그 지분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좋은 주식들도 결국 안전자산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자금이 피신을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산 배분. 레이 달리오가 말했죠.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온다. 이때에는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금시장, 그리고 뭐 암호화폐도 이제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좋은 주식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실물은 한정이 되어 있죠. 실물. 금과 은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과 은 시장의 폭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금과 은 시장도 역시 실물 시장이랑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종이금과 종이은 시장도 결국 붕괴가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때에는 실물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매수 대기자만 남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지미리카즈는 아이스9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물 시장에서도 실물 금과 은 자체가 다 사라질 겁니다. 아무도 안 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면 이걸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목격하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 MMT 정책이 이제 현실화된 것을 먼저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현상이 가게 되기 전에는 엄청난 양적 완화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MMT 정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MMT 정책이 현실화되는 것을 먼저 목격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향후 국채시장의 그 미래와 그리고 현재 시스템이 맞이하게 될 그런 제가 보는 그런 미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결국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하려고 해도 이 문제는 시스템을 결국 새로 바꿔야 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중앙은행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산 배분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실물 금과 은을 분할로 꾸준히 준비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오늘 시장 분석을 안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시장이 아마 다 요동을 칠 겁니다. 금과 은, 뭐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다 요동을 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결과를 보고 월요일 날 잭슨홀 미팅 리뷰를 갖고 시장 분석도 함께 해드리는 게 낫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도 잘 쉬시고요. 그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